사람들이 노처녀라고 놀릴 때는 가만히 웃기만 하면 되었다. 말없이 웃는 나의 내면에 어떤 생각들이 오가는지 상대방은 결코 모른다. 깊숙이 숨겨진 자아. 그것은 나 자신조차도 잘 모르는 내밀한 모습이었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적당히 입을 다물고 순응하며 태연한 척하지만 사실은 내 내부에 무서운 용암이 들끓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자의 첫 생일 안희옥 장편 소설 7. 새로운 만남 1979년 10월 26일 출근하는 버스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다는 뉴스를 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일규와 김영희 등이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추록한 다음 날 문일규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낮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다. 나야, 문일규. 설마 이름까지 잊은 건 아니겠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수화기를 들고만 있었다. 한 번 만나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문일규는 만날 장소와 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마음이 착잡했다. 차라리 약속 장소로 나가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문일규에게도 자신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 같았다. 퇴근 후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에 갔다. 그는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처럼 빡빡 민머리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때처럼 그리움과 사랑으로 가득 찬 정감 어린 눈빛이 아니었다. 원망의 마음을 숨기려는 듯 차갑고 가라앉은 눈으로 그는 감정을 억제하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치마를 입었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정장을 할 필요가 있어서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직장인은 그렇게 잘 적응하는 사람이 왜 결혼 제도와는 아예 타협하려고 하지 않을까? 문일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혼을 통해 사랑받기를 생존 전략으로 택한다면 더 이상 독립적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남자에게 기대므로써 여자는 자기 실현의 의지나 가능성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의존적으로 살면서 비굴해지고 자기를 잃어버린 여자들을 많이 봤어요. 직장일로 생존의 독립성을 쟁취하면 적어도 손상되지 않은 자아를 유지할 수는 있잖아요. 나는 성의껏 해명했다. 그가 담배를 피워 물며 한숨처럼 말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처음에는 여민이가 면회 올 거라고 믿었지. 뭐니 뭐니 해도 곤경에 빠진 나를 떠날 수 없을 거라고 자신했어. 참 목마르게 기다렸지. 그래도 끝내 나타나지 않더군.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여민이가 나를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 문일규는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나는 묵묵히 듣기만 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여민이가 돌아섰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간신히 한 가지 결론을 내렸지. 나는 남자로서 남자답게 자라온 사람이야. 남자답다는 것은 사회와 가정의 중심 인물로서 강하고 주체성 있게 살아간다는 의미지.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따라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도록 훈련받았지. 그런데 여민이는 한마디로 여자답지 않았던 거야. 보조적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자의식이 강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여민이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했어. 그걸 이제야 아셨어요? 내가 약간 웃으며 반문했다. 그러나 문일규는 웃지도 않고 심각하게 말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는 여민이는 매우 매력적이었지.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못했어. 나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지었지. 내가 내 주장을 포기하고 여민이의 세계로 뛰어들거나 여민이가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내 세계로 따라오든가. 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문일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말을 계속했다. 물론 두 사람의 세계를 다 살려나가면서 공존하는 길이 있지 않냐고 하겠지. 김정희가 그런 말을 하더군. 하지만 그건 이상일 뿐이야. 한국적인 현실에선 여자가 남자의 길에 맞추어 살게 되어 있어. 그런데 여민이는 그걸 거부했지. 그렇다고 내가 여민이를 쫓아갈 수는 없는 거고. 안타깝지만 우리 관계가 끝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 드디어 그걸 인정하셨군요. 내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문일규가 눈썹을 치켜뜨며 물었다. 도대체 나와 헤어져서 그 고달프고 외로운 길을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거야?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염려 마세요. 그보다 형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학이 가능한가요? 나는 화제를 돌렸다. 문일규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힘있게 대답했다. 가능하겠지. 안 되면 되도록 해야지. 운동을 계속 하시려고요? 그럼 민주적인 정부가 들었을 때까지 싸움을 계속해야지. 문일규가 눈빛을 번뜩이며 힘주어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자 그가 이상해하며 물었다. 왜 그래? 민주화된 세상이 오기를 원하지 않나? 나는 고개를 들고 차근차근 대답했다. 형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현실적이고 어른스럽지만 어떤 점에서는 너무 순진해요. 형은 독재 정치가 어느 특정 권력 집단에 의해 저질러졌고 따라서 그 권력을 제거하면 역사가 쉽게 바로 잡아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치 권력은 커다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국민 대중을 얽어매어 온 가치관과 행위 양식의 귀납적인 결과가 권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사회 변화가 따르지 않는 정권 교체란 진정한 민주화를 가져올 수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문일규가 피식 웃었다. 여민이는 너무 비관적이야. 지금 우리 사회는 밑바닥부터 중산층까지 변화하려는 열망으로 꽉 차 있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민주화가 이룩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정치 권력도 당연히 바뀔 거야. 그럴까요? 사회 구석구석에 엄격한 권위주의와 비민주적인 획일성이 뿌리박고 있는데도요.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문일규는 자신 있게 말했다. 두고 봐. 곧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대화가 끊겼다. 이미 헤어진 두 사람 사이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문일규가 마지막 인사를 했다. 여민이 뜻대로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래. 형도 그러길 바래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문일규는 자꾸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다. 그러나 꿀꺽 침을 삼키며 자제하더니 과감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따라서 밖으로 나왔다. 말없이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집에 가는 버스가 왔다. 나는 문일규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그가 입을 꾹 다물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나는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을 보니 그가 등을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찌른 채 터덜터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아주 쓸쓸해 보여서 나는 슬그머니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1980년 봄이 왔다. 서울에는 연일 시위가 일어나서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다. 나는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며 출근해서 묵묵히 일하다가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며 퇴근했을 뿐 데모를 하지는 않았다. 데모는 그동안 고난받아온 민주투사들의 해방의 축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저 무섭고 끔찍한 광주 항쟁이 터졌다. 총칼과 피와 무고한 양민들의 죽음, 검거 사태, 그리고 강요된 침묵. 나는 아차 싶었다. 그리고 누구나 그랬듯이 무거운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비록 민주화가 쉽게 이룩되리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악랄한 사태가 벌어질 줄은 몰랐던 것이다.
데모하자고 하자고 외칠 때 무관심하게 또는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소시민의 안일함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비극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몰래 돌려보는 유인물이나 처참한 죽음의 사진을 보면서 분노와 죄의식으로 몸을 떨던 그 암울했던 시절. 계엄령이 내려진 거리에는 시위 주동자들의 사진들이 현상수배되어 나붙었다. 그 중에는 문일귀의 사진도 있었다. 나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러던 중 하늘 출판사에서 일이 터졌다. 하늘 출판사에는 시집과 소설, 문학 이론서들 외에도 문학 개간지를 내고 있었다. 그런데 계엄령이 내려지고 언론 탄압이 가해지자 출판계에도 찬소리가 몰아쳤다.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 의식 있는 개간지들이 강제로 폐간되었다. 하늘 출판사의 개간지는 그 온유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명맥을 보존하고는 있었으나 언제나 무슨 트집을 잡힐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사장이 편집실로 들어왔다. 그는 주관과 편집장 외에도 편집부원 전원을 모아놓고 일장 훈시를 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비상시국을 맞아 출판물에 대한 검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원고 검토를 세밀히 하고 만약 문제가 될 것 같은 구절이 있으면 반드시 윗사람에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윤 차장이 레이아웃 할 때 조심하고 그 외의 분들도 교정을 보면서 내용을 상세히 살펴 불시의 사태에 대비합시다. 거듭 당부하지만 회사의 존립을 어렵게 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원이 조심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자체 검열을 하자는 얘기였다. 미리 알아서 기어보자는 소리. 직원들은 모두 불만스런 기색이었으나 감히 내색하지는 못했다. 특히 최민숙은 턱 밑까지 다가온 공포스런 상황을 실감하고 겁을 집어먹는 표정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개간지를 만들게 되었다. 주간과 편집장이 사회성이 적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들어온 원고들은 심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사장의 특별 지시를 염두에 두고 원고를 꼼꼼히 읽은 후 조판소로 넘겼다. 원고들은 한결같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이내 조판을 끝낸 교정지가 나왔다. 나는 여직원들에게 교정지를 나누어 주었다. 조용히 시를 교정보고 있던 최민숙이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차장님, 이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박 차장이 다른 직장으로 옮겨간 후 나에 대한 태도가 확 바뀌어 매사에 친근하게 다가오는 최민숙이었다. 그러나 박 차장과 곧 결혼할 것이라는 이유로 마냥 들떠 있어서 업무에는 태만했다. 나는 그녀가 모처럼 진지하게 일거리를 대하는구나 신기해하며 가지고 온 교정지를 성의 있게 검토했다. 나이든 시인의 잃어버린 봄이라는 시였다. 그 노 시인은 별로 잘 쓴다고 할 수 없는 일상적인 소재의 시들을 이 잡지 저 잡지에 끊임없이 발표해왔다. 따라서 별로 경계심을 품지 않았던 터라 최민숙의 지적이 새삼스러웠다. 그러나 사장의 경고를 생각해서 주의 깊게 여러 번 읽어보았다. 그 시는 다 큰 자식이 중병으로 알아 누워 있어 봄이 왔어도 봄을 느낄 수 없다는 한탄이었다. 나는 전혀 위험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민숙이 시국을 한탄하는 시로 오해했다면 검열관들도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 쓸데없는 짓 하는 셈치고 편집장에게 들고 갔다. 편집장은 마침 주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었다. 무슨 일인데요, 윤 차장? 나는 문제의 시를 내보이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겠냐고 물어보았다. 시를 살펴본 주관과 편집장이 껄껄 웃었다. 그 시인 요즘 장남이 간염으로 앓고 있어서 그런 시를 쓴 거예요. 정치 상황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순수한 할아버지의 푸념이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시인들의 동향을 잘 알고 있는 편집장이 가볍게 대답했다. 윤 차장, 요새 신경 과민인가 봐. 하긴 나도 이것저것 골치 아파 죽겠으니까. 주간이 이마를 손가락으로 누르며 교정지를 돌려주었다. 나는 머쓱해져서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최민숙을 불렀다. 이 시인은 진짜로 아들이 아프대요. 비정치적인 신변 잡기니까 그대로 실어도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최민숙이 알았다고 대답했다. 나는 덧붙여 중얼거렸다. 비정치적인 사생활조차 표현할 수 없다면 그때는 글을 쓰지 말든가 책을 내지 말아야지. 최민숙이 백지처럼 멍청하게 웃으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개간지는 예정대로 발행되었다. 경쟁지들이 폐간되어서 판매 부수가 부쩍 늘 것 같았으나 결과는 그 반대였다. 오히려 판매 부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내심 알맹이 없는 기획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폭압적인 상황 하에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단 말인가. 살아남기만도 대단히 어려운 시절이었다. 개간지가 납분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사장이 아침부터 펄펄 뛰며 주간과 편집장을 찾았다. 무슨 일인가 의아했으나 묵묵히 내 할 일을 했다. 그런데 잠시 후 사장 비서가 와서 나까지 불러냈다. 윤 차장님, 사장님이 오시래요. 나는 어리둥절한 채 사장실로 들어갔다. 사장은 화가 나서 새빨개진 얼굴로 나를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질렀다. 원고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놀라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편집장이 사장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며 말했다. 윤 차장은 그 시를 저에게 들고 왔었습니다. 괜찮다고 한 건 저였습니다.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윤 차장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당장 기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읽기에도 봄이 봄 같지 않다는 소리는 시국을 빗댄 게 틀림없는데. 사장은 계속 소리를 높이며 시근거렸다. 나는 비로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다. 사장이 편집장을 무시하며 내게 물었다. 이 시가 이상하다고 건의했었나? 예. 나는 말문이 막혀서 간신히 짧게 대답했다. 편집장이나 주간이 괜찮다 해도 내용이 이렇게 이상하면 나한테 직접 들고 와야 할 것 아니야.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 사장은 관리 체계를 무시하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렸다. 나는 문 앞에 그대로 선 채 사장의 광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 시선이 따가운지 사장이 쓰게 내뱉었다. 됐어. 윤 차장은 그만 가봐. 나는 사장실을 나왔다. 문을 닫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잠시 서 있자니 안에서 주간과 사장이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드디어 주간이 사장의 어거지를 더 이상 참지 못한 것이다. 며칠 동안 주간은 기관으로 사장실로 뻔질나게 불려다녔다. 편집장은 모든 게 자기 책임이라며 술만 마셨다. 나는 어디래 애랄 것 없이 울화가 치밀었다. 편집장에게 퇴근 후에 좀 만나자고 했다. 여럿이 어울려 다닌 적은 많았어도 편집장과 단둘이 술자리를 갖기는 처음이었다. 낮술이 덜 깬 편집장은 저녁도 잘 안 먹고 곧바로 술을 마셨다. 나는 사정없이 그의 허약함을 나무랐다. 편집장님, 요즘 너무 나약해지셨어요. 사실 우리가 잘못한 점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관이나 사장이 색안경을 끼고 만사를 오해하는 게 문제지. 왜 당당하게 잘못한 일이 없다고 말하지 못해요? 편집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건 윤 차장이 내막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주간과 나는 열심히 항의했어요. 필자도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고, 그런데도 저쪽에선 의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요. 내가 괴로워하는 건 이치가 도통 통하지 않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단단한 장벽 때문이에요. 저들이 무슨 구실을 내세워서라도 탄압을 하면 거기에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산 사람이 앉은 채로 생매장 당할 수밖에 없는 숨막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최소한의 저항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막무가내로 편집장을 괴롭혔다. 어떻게? 어떤 저항을 할 수 있죠? 편집장이 답답하다는 듯 술잔을 꽉 쥐었다.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사실 나도 어떻게 저항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거리로 뛰쳐나가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호소문이나 탄원서를 보낼 때도 없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모든 언로가 막혀 있었다. 그것에 거역하면 투옥과 고문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 차라리 책을 만들지 않는 게 어때요? 한참 만에 내가 궁색한 소리를 했다. 그거야말로 저들이 바라고 있는 거죠. 편집장 이철범은 차근차근 사태를 설명했다. 사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강제 폐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관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서 펄펄 뛰는 거예요. 워낙 권력에는 약한 체질이기도 하지만 사장은 모든 책임을 주간한테 떠넘겼어요. 개간지를 살리는 대신 주간을 희생시키려는 거죠. 주간도 더 이상 하늘 출판사에 미련이 없어요. 해고당하기 전에 사표를 쓰겠죠. 나 역시 이런 상황에서 책을 계속 만들 생각이 없어요. 주간과 함께 사표를 쓸 각오예요. 그게 우리들의 최선의 저항 방식이죠. 너무나 힘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편집장이 다시 한번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다. 사표.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밥줄이 끊긴다는 얘기다. 당장 어떻게 생활하시려고요? 노모를 부양하는 편집장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던 나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물어보았다. 살 길이 있겠죠. 편집 일을 하청받아 할 수도 있고 당분간 쉬면서 시나 열심히 써도 좋고요. 편집장이 메마른 얼굴을 쓰다듬으며 고단한 듯 눈을 감았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나름대로 내 삶을 열심히 꾸려가려 했고 내 일에 몰두해 왔다. 그런데 번번이 공권력이 개입해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했다. 그토록 시대 문제를 비껴왔는데도 이런 사태를 당하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쳤다. 터무니없는 저들의 억지가 반항심을 불러일으켰고 저들보다 더 날뛰는 사장을 생각하면 더 이상 하늘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당장 수입이 끊어진다면 동생과 나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우리 자매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빠도 자기 앞가름하기에 바쁠 뿐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편집장에게 물었다. 편집 하청 일은 쉽게 구할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새로 생긴 출판사가 많아서 교정 일거리는 심심찮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원한다면 작은 출판사 편집장으로 취직하기는 쉬울 거고, 먹고 사는 일이야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 편집장이 태평스레 대답했다. 그러는 그가 부러웠다. 저도 사표를 쓴다면 다른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이던 내가 물었다. 윤 차장이 왜 사표를 써요? 우리가 그만두면 윤 차장이 도맡아서 일을 해야 할 텐데. 편집장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반문했다. 저도 부하 직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장 밑에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탄압에 대해 최소한의 저항은 해야겠어요. 가능하다면 편집진 전원이 집단 사표를 썼으면 좋겠어요. 편집장 이철범은 입을 딱 벌렸다.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군. 쓸데없는 일이에요. 애매한 여직원들이 희생될 필요는 없어요. 주관과 나 두 사람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근거 없는 억압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항의의 뜻을 표시해야죠. 체제에 반항적인 아버지를 그토록 싫어했던 내가 또 정치성이 강한 문일기와 헤어지고 김영희와의 여학생 서클에서도 탈퇴했던 내가 어디에 이런 저항심이 숨어 있었나 스스로도 놀라웠다. 그러나 이번 일은 아버지나 문일규, 김영희처럼 거창한 사회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부딪힌 불이었다. 모른 척하고 눈 감으며 넘어간다면 앞으로 일하기가 더욱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나는 아버지 등의 싸움과 나의 싸움은 그 차원이 다르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들이 낭만적 이상주의자들이라면 나는 구체적 현실주의자이다. 그때 편집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윤 차장은 안 그런 척하면서도 사실은 저항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눌려 있는 것 같아요. 하긴 광주 항쟁 이후에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강박관념이 아니에요. 미련한 곰도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화를 내는데 사람이 돼서 마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편집장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총칼을 휘두르며 생목숨을 앗아간 광주 항쟁 때도 아무 말을 못했던 무력한 사람들이에요. 말은커녕 무서워서 끽소리도 못 내는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탄압에도 내몰라라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소한 일에 저항할 것 같아요? 집단 사표를 내고 싶다는 마음만 굴뚝 같지 모두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하게 될 거예요. 편집장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나를 제외한 여직원들 중에 누가 사표를 쓰려고 할까? 또 과연 그들에게 사표를 쓰자고 제안할 수 있을까? 한참 만에 내가 또박또박 말했다. 이번 일은 광주 항쟁의 후유증일지도 몰라요. 광주 항쟁의 연이은 언론 탄압 중에 출판 탄압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편집권 침해예요. 한마디로 크게는 사회 문제이고 작게는 우리들의 권리에 대한 억압이에요. 우리들이 광주 항쟁에 대해 내심으로 붕괴하고 있었다면 이번 출판 탄압에 대해서도 마땅히 붕괴해야 해요. 혹시 광주 항쟁에 관심이 없었다면, 아니, 그랬으면 그랬을수록 사회 문제에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이 권리 침해는 부당한 거예요. 크게 생각해서 광주 항쟁에 항거하고 싶다면 이번 기회에 항거해야 하고, 혹시 광주 항쟁에 관심조차 없었다면 더욱 억울하니까 또 달리 항의해야 해요. 어쨌든 저는 사표를 쓰겠어요. 그리고 다른 여직원들에게 넌지시 의사를 물어보겠어요. 물론 절대로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편집장님은 이번 일에 항의해서 사표를 내는 여직원들의 사후 문제를 염려해 주세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거나 아르바이트를 구해 준다거나. 집단 사표를 낸다면 기관에서 더 수상쩍게 보고 괴롭힐 텐데. 편집장이 근심 어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들이 실수했다는 걸 깨우쳐 줘야죠. 내가 야무지게 못을 박았다. 편집장과 헤어져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이 책을 읽다 말고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 있었다. 나는 베개를 받쳐주고 이불을 덮어준 뒤 안쓰럽게 내려다보았다. 어린 나이에 집안이 기울어 고생스럽게 자라온 동생이었다.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다면 나만 의지하고 있는 동생은 또 어떤 고생을 하게 될까? 씻고 자리에 누웠으나 좀채로 잠이 오지 않았다. 지금과 같이 폭압적인 시국에 집단 사표를 쓰자는 건 너무 무모한 시도가 아닐까 하는 회의가 일었다. 그런가 하면 터무니없이 격분하던 사장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가 새로워지기도 했다. 새벽녘에야 간신히 선잠이 들었는데 악몽을 꾸었다. 나는 국민학교 저학년 어린이였다. 조그만 손에 깨진 거울 조각을 움켜쥐고 앞을 노려보고 있었다. 속으로는 겁이 나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으나 악착같이 싸워야 한다고 이를 악물었다. 내 앞에는 군복을 입은 거인이 나를 후려치려 했다. 자세히 보니 그는 사장이었다. 사장이 멧돼지처럼 씩씩거리며 덤벼들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거울 조각을 휘둘렀다. 그러나 사장은 끄떡하지 않았다. 오히려 깨진 거울 조각에 찔린 사람은 나였다. 나는 가슴에서 피를 철철 흘렸다. 가슴이 갈라지는 고통에 눈을 떴을 때는
평소보다 늦은 아침이었다. 깜짝 놀라 출근을 서둘렀으나 지각을 하고 말았다. 푸석푸석한 얼굴로 뒤늦게 편집실에 들어서자 여직원들이 웬일로 지각을 다 했냐고 놀렸다. 나는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편집장이 근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으나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최민숙이 다가왔다. 윤 차장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얼굴빛이 안 좋아요. 별일 없어요. 잠을 못 자서 그렇지. 어머, 윤 차장님 좋은 일이 생기셨나 보다. 잠을 다 설치시고. 최민숙은 매사를 남녀 상렬지사와 연결시켜 공상하는 연애지상주의자였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피식 웃었다. 그리고 넌지시 떠보았다. 오늘 여직원들끼리 저녁이나 같이 할까요? 내가 살게요. 어머, 웬일이세요? 정말 좋은 일이 생기셨나 보다. 최민숙이 호들갑을 떨며 기뻐했다. 다른 여직원들도 기꺼이 회식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퇴근 후 여직원들은 회사 부근의 경량식 집으로 갔다.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최근에 주간과 편집장이 처한 고달픈 입장을 얘기해 주었다. 그러자 최민숙이 대뜸 종알거렸다. 내 그럴 줄 알았지. 교정 볼 때 그 시가 이상하더라니까. 나는 울컥 화가 치밀었으나 지그시 기분을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 시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으며 기관에서 잘못 해석한 것이다. 편집부 간부들은 난데없이 철퇴를 맞은 셈이다라고. 그때 가장 말단 직원인 정영숙이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다. 차장님, 서로 그 시가 정치적 의도에서 쓰여졌다 해도 검열을 하고 탄압을 하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 아니에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일이잖아요.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역시 날카로웠다. 나는 희망찬 느낌을 받았다. 기운이 났다. 주간과 편집장이 사표를 쓸 것이며 나 역시 최소한의 저항을 위해 사표까지 쓸 각오를 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정영숙과 다른 여직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최민숙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최민숙은 의외의 발언을 했다. 나야 곧 결혼할 거니까 지금 당장 사표를 써도 상관없어요. 결혼하면 붙잡아도 관둘 거긴 하지만 사실 여직원이 결혼한다고 쫓아내는 관례는 말도 안 돼요. 제일 우려하던 최민숙의 반응이 사표에 동조하는 쪽으로 돌아서자 한시름이 놓였다. 그래서 집단 사표를 쓸 경우 경영진에게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저항하면 당황한 사장이 주간과 편집장까지 포함한 전원의 사표를 반려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밝혔다. 그때 다른 직원이 비관론을 폈다. 지금같이 경색된 시국에서는 단체 행동을 해도 별 효력이 없을 거예요. 전원 해고될 뿐이지. 어쩌면 경찰에 불려다니는 번거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겁나지는 않지만. 정영숙이 신중하게 말을 받았다. 저도 그렇게 예측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집단 사표라는 극단적 방법을 취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우선 주간과 편집장의 유임을 요구하고 안 되면 동조 사표를 쓰는 식으로. 의견이 분분해졌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온갖 경우를 상상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를 감안하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평소에 나와 의사소통이 원활했던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의견을 나누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거듭된 토의 끝에 최소한의 저항은 해야 한다는 대로 결론이 모아져 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주간과 편집장의 유임을 요구하고 덧붙여 편집권의 독립과 여직원의 승진 기회 부여, 결혼 퇴직제의 폐지 등을 건의하자고 결정했다. 그리고 사장이 반감을 품지 않도록 회식 자리를 마련해서 자연스레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는 집단 사표도 불사하기로 했다. 이제는 디데이를 정하는 일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 되자 예기치 않았던 사태가 벌어졌다. 출근하자마자 사장 비서가 나를 찾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며 사장실로 불려 들어갔다. 사장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나를 힐끗 보더니 대뜸 화를 냈다. 윤 차장, 정말 이러기야? 내가 윤 차장을 얼마나 믿었는데.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차장 발령을 내줬고 개간지 사건에서도 전혀 책임 추궁을 안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배신을 해?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누군가 어제 회합에 대해 고자질을 했구나. 누굴까? 최민수? 다른 직원?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어제는 모두 한마음이었자는가. 나는 어지러운 마음을 재빨리 가다듬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사장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사장이 탁자를 주먹으로 꽝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 마. 집단 사표를 쓰자고 선동한 걸 훤히 알고 있어. 여직원들 중에 밀고자가 있었다는 건 이제 분명해졌다. 모든 것이 드러난 이상 하고 싶던 말이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사장님께서 기관의 의례적인 간섭에 대해 지나친 반응을 보이심으로써 직원들이 더 이상 믿고 따를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설사 기관에서 약간의 탄압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을 감싸주시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사장님과 회사를 위해 오랜 세월 일해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장이 펄쩍 뛰었다. 약간의 탄압이라고? 회사의 존폐 위기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아무리 경우 없는 정권이라 해도 그 정도로 비정치적인 실을 가지고 폐간까지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장님께서 지나치게 예민하셨습니다. 사장은 흥분해서 발까지 굴렀다. 이거 영 안 되겠군. 간이 부었어. 윤 차장. 지금이 어떤 시국이라고.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으니 이런 문제를 일으켰지. 이제 보니 그따위 시를 읽지도 않고 싫은 건 윤 차장 짓이었구만 그래. 읽었습니다. 실제로 아들이 아파서 봄을 못 느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장이 탁자를 한 번 더 쳤다. 아들이 아프다는 건 광주 사태 얘기고 봄이 안 온다는 건 탄압 국면이 계속된다는 저항적인 의미가 숨어 있어. 그걸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무슨 편집자야, 편집자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 사장이 도끼 어린 음성으로 계속 쏘아붙였다. 어쨌든 윤 차장은 여러모로 위험한 인물이야. 나가. 우리 회사에서 썩 나가라고. 충혈된 눈으로 소리 지르는 사장은 미친 사람 같았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또박또박 걸어 나왔다. 결국 나는 맥없이 해고되었다. 주간과 편집장도 사표를 썼다. 말단 직원이었던 정영숙도 따라서 사직했다. 남아있는 최민숙과 다른 직원들 중에 한 명이 밀고 전화를 했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개의치 않았다. 도무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기관에까지는 소식이 들어가지 않은 듯 별 간섭이 없었다. 이제는 생계 문제만이 남았다. 몇 푼 안 되는 퇴직금을 챙겨둔 나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가족에게는 다른 직장이 나서서 옮길 때까지 잠시 쉰다고 변명하였지만 다른 직장이 언제 났을 것인가. 나는 여기저기 취직할 만한 데를 알아보고 다녔다. 주간과 편집장도 자신들의 일을 젖혀놓고 내 직장을 알아보는데 발벗고 나섰다. 오갈 데 없이 실업자가 된 우리는 신촌 부근의 다방에서 자주 모였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했다. 생활이 불안하긴 모두가 마찬가지였으나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집이 있었다. 제일 딱한 처지는 매달 방값을 내야 하는 나였다. 그러나 초조한 기색을 보일 수는 없었다. 실업, 그것처럼 두려운 공경이 있을까? 살아있는 한 생존의 위기처럼 무서운 고비는 없다. 그러나 하늘 출판사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생계의 위협도 무서웠지만 비굴한 생존도 참을 수 없었으니까. 가끔 주간이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윤 차장도 이제 그만 결혼하지. 벌써 30을 바라보잖아. 돈벌이는 남자에게 맡기고
살림만 하면 오죽 좋아. 나는 말없이 웃기만 했다. 사정이 어렵긴 하였으나 결혼으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애타게 새 직장을 갈망할 뿐이었다. 퇴직금이 떨어져 갈 무렵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맞는지 기회가 다가왔다. 편집장이 새 일자리를 알선해 준 것이다. 디귿 일보 해직 기자가 12.6 직후에 신규 등록을 한 조그만 사회과학 출판사라고 했다. 편집장으로 있던 사람이 광주 항쟁 후 검거되어 데스크가 공석이라는 곳이었다. 편집장은 나를 데리고 직접 가나 출판사로 갔다. 거기서 해직 기자 출신인 지금의 사장을 만났다. 가나 출판사 사장은 나를 보자마자 즉석에서 채용을 결정했다. 편집실이 비어 있으니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긴 숨을 내쉬었다. 긴급한 생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당분간 차장으로 일하다가 능력을 보아 편집부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는 언질도 희망적이었다. 게다가 부하 직원 한 명을 스스로 구해오라는 부탁은 나를 뛸 듯이 기쁘게 했다. 함께 사표를 낸 후 아직 취직 못한 정영숙을 강력하게 추천했다. 일이 잘 풀리려면 한꺼번에 좋게 되는 모양이었다. 면접을 본 이튿날부터 나는 정영숙과 함께 가나 출판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가나 출판사 사장은 권력의 굴종적인 하늘 출판사 사장과는 정반대로 저항적인 인물이었다.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폭압적인 그 시절에 그는 용감하게 민주화를 위한 출판 문화 운동을 펼쳤다. 주로 양심적인 민주인사들이나 해직 교수, 재야 정치인들의 글을 펴냈고 외국의 인권운동 사례도 소개하였다. 덕분에 사장은 문공부 간행물 심의실에 뻔질나게 불려다녔고 기관에서도 협박을 받았으나 늘 용기 있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갔다. 출판 사업을 통해 민주화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이 그때의 사장을 강하고 열정적인 인물로 만들고 있었다. 하늘 출판사보다는 형편없이 작은 신규 출판사였으나 나는 새 직장이 마음에 들었다. 사장이 기획해 오는 뼈대 있는 원고들을 책으로 만들면서 덩달아 뿌듯하고 보람찬 느낌을 받았다. 나도 민주화 운동에 아주 조그만 역할이나마 보태고 있다는 위안감이 들었고 사회 변혁 운동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되는 기분이었다. 간혹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었으나 내게는 의논 상대가 있었다. 하늘 출판사 시절의 편집장 이철범이 그 의논 상대였다. 그와 나는 하루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편집장 이철범과 주간은 부하 직원들을 모두 취직시킨 후에야 자신들의 일자리를 찾아갔다. 주간은 출판협회로 갔고 이철범은 대기업의 홍보실에서 사사 편찬하는 일을 2년 계약으로 하게 되었다. 장래가 보장되지는 않았으나 우선 쉬고 싶다는 이철범의 희망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는 한가한 직장이었다. 이철범은 한직에 있으면서 모처럼 장시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틈틈이 문인들을 만났는데 재미있는 모임이 있으면 나를 불러내어 같이 가는 것을 잊지 않았다. 덕분에 나는 문인들을 꽤 많이 알게 되었는데 특히 저항적인 작가들에게 관심을 두었다. 혹시 그들의 작품을 가나 출판사에서 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던 중 독특한 여성 시인 한 명을 알게 되었다. 신촌에 있는 민속 주점에서였다. 젊은 남자 시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유독 돋보이는 여자가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었을까? 눈이 크고 입도 크며 턱선이 분명해서 강한 인상을 주는 데다 새까만 머리를 짧게 자르고 바싹 메마른 몸매에 검은 옷을 입은 그 여자는 마치 고행하는 수도성처럼 보였다. 그녀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광주 항쟁에 대해 얘기했다.
남자들은 누가 들을까봐 겁을 내는 눈치였으나 그 여자는 눈 하나 까딱 않고 전두환은 양민을 약살한 살인마라고 공언했다. 지금이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광주 항쟁의 진상을 얘기하면 유언비어 살포죄로 잡혀가기 십상이었다. 나는 그 용감한 여자를 감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겁을 집어먹은 한 남성 시인이 화제를 바꾸려고 하였다. 아, 우리 살벌한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건 그렇고 누나는 언제 시집 갈 거요? 엉뚱한 질문을 받은 그 여자는 김이 빠지는지 아무 소리도 않고 술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러자 그 주책 맞은 남자가 거듭 말했다. 누나도 이제 40대가 멀지 않은데 더 늦기 전에 결혼해야지요. 그 여자가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아니, 그러면 누나는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요? 남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듯 펄쩍 뛰었다. 독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 뭐, 남자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그 여자는 더 이상 이런 화제를 거론하기 싫다는 듯 매몰차게 내뱉으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독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말과 남자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소리가 폭포처럼 힘있게 와닿았다. 나도 모르는 새 술병을 들어 그녀의 빈잔을 채워주었다. 그녀가 눈빛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며 나를 보고 웃었다. 그때 여자들끼리만 통하는 어떤 전류에 휘감기는 느낌이 들었다. 출판사 편집차장이라고 했죠? 그녀가 따뜻하게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카데미 출판 간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그제야 그녀의 이름이 김성애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남자들이 여자들끼리 얘기하는 걸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는 금방 끊겼다. 하지만 그 후 오래도록 김성애는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놓았다. 그래서 간혹 우리 출판사에서 좋은 책이 나오면 그녀에게 기증본을 보냈다. 김성애도 자신의 시집을 한 권 내게 보내주었다. 점차 나는 훌륭한 작품을 쓰는 문인들의 책을 만들고 싶어졌다. 이철범에게 그런 마음을 털어놓았더니 서슴지 말고 사장에게 건의해보라고 충고했다. 나는 조심스레 사장에게 기획 건의를 했다. 정치물이나 사회과학물에 주력하고 있던 사장은 문학에 별 관심이 없었으나 내 의견을 소홀히 듣지는 않았다. 시험 삼아 문학물도 몇 권 내보자고 선선히 대답했다. 드디어 내가 기획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나는 퇴근 후 열심히 뛰어다니며 문인들을 만났다. 그리고 확실히 팔릴 작품들을 신중하게 섭외했다. 이때 경험이 많은 이철범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 내가 기획한 책들이 팔리기 시작했다. 만족한 사장은 나를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시켰다. 내 나이 31살 되던 때의 일이었다. 승진하던 날 나는 이철범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제 나도 편집장이 됐어요, 편집장님. 편집장이 편집장한테 편집장님이라고 부르니까 이상한데 그냥 형이라고 그러지? 그러죠 뭐. 이철범은 이제 30대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는 별렀던 것처럼 얘기했다. 나는 그동안 쏜 장시가 시집으로 나와서 좋은 평판을 받았고 여민이는 드디어 편집부장으로 승진했으니 올해는 좋은 일투성이군. 우리 이럴 때 확 결혼해 버릴까? 화통한 농담처럼 말하며 은근히 청혼을 해왔다. 나는 술잔을 잡은 그의 기다란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긴장하고 있구나 느끼는 동시에 그가 늘 술잔을 잡고 있었다는 새삼스런 깨달음이 왔다. 오랫동안 만나왔지만 특별히 의식하지는 못했었는데 하필 청혼을 받는 순간 그가 항상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웃으며 말했다. 형,
나에게는 대학에 다니는 동생이 있어요. 당장 결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나한테도 노모가 있어. 우리 어머니와 나, 여민이와 여민이 동생 모두 한 집에서 살면 안 돼? 우리 둘이 벌어서 넷이 함께 못 살까? 이철범이 술잔을 입에 가져가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사장이 결혼했다고 쫓아낼 사람은 아니니까.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됐군. 결혼하는 일만 남았지. 이철범은 빈잔에 스스로 술을 따르며 활짝 웃었다.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형, 왜 언제나 술을 마시세요? 갑자기 이철범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내가 술을 많이 마셔서 결혼 못하겠다는 건가? 이철범이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당황한 나는 엉겁결에 손을 내줬다.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단지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이에요. 이철범은 단숨에 술을 들이킨 후 술잔을 소리나게 탁 놓았다. 그리고 담배를 피워 물며 흥분을 가라앉혔다. 한참 만에야 그는 평정을 되찾은 듯 평소의 자상한 태도로 돌아와 친절하게 설명했다. 여민이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외롭거나 마음이 약해질 때 무엇을 찾지? 그야 형을 만나서 조언을 듣죠. 나는 약간 아첨을 했다. 이철범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마찬가지야. 나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대신 술을 찾는 것뿐이야. 여민이가 내게 묻는 것처럼 술에게 묻고 대답을 얻지? 왜 사람끼리 기대지 않고 술에 의존하죠? 이철범이 메마른 얼굴을 두 손으로 쓸어내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여민이는 여자야. 남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모자라는 점이나 허한 면을 드러내도 흉이 안 되지. 오히려 보호를 받고 사랑을 얻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난 남자야. 사람들에게 약하게 보이면 치명적인 결함이 되지. 남자답지 못하다고 웃음거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 솔직하게 대면하는 대신 술로 위안을 삼는 거야. 남자답다는 건 고독한 거지. 이철범의 대답을 듣는 순간 달리는 자동차에 머리를 치받친 느낌이 들었다. 멍했다. 한참 만에야 그렇구나 하는 탄식이 나왔다. 나는 여자라는 조건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서 살아왔고 늘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남자도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억압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남녀 차별인가?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가르는 일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녀는 진짜로 해방돼야 한다. 나는 힘주어 말했다. 남자라고 해서 꼭 강해야 하고 여자라고 해서 나약함이 용납된다는 건 터무니없는 모순이에요. 모순이지. 하지만 그게 현실인걸? 이철범은 또 술을 마셨다. 늘 현명한 조언을 해주던 분별력 있고 든든하며 성숙한 어른인 그가 내심의 나약함을 숨기기 위해 그토록 애써왔다는 걸 눈물겹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형, 이제부터는 술에게 기대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요. 형이 내게 해준 만큼 나도 의논 상대가 되어 드릴 테니까요. 나는 술병을 치우며 다짐했다. 이철범이 말없이 씩 웃었다. 과연 결혼을 해야 할까? 나는 고민 속에 빠져들었다. 늘 술을 마시던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도 자신의 나약함과 외로움을 감추려고 술을 마시고 짐짓 남자다운 척하려고 그토록 광폭하게 가부장의 권력을 휘둘렀던 것일까? 또 어머니는 왜 아버지의 술주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당하기만 했을까? 가부장의 절대 권력에 간섭하는 일은 여자답지 못하다고 주입받아 왔기 때문일까? 어쨌든 나는 결코 부모의 결혼 생활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다.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장 생활을 계속할 것이고 술에 취해 사는 남자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철범은 늘 술을 마시지 않는가? 참으로 좋은 사람이지만 나로서는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가 술을 자제하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오빠처럼 아기자기한 부부 생활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사실 이철범은 우리 오빠와 닮은 데가 있다. 마음이 넓고 부드럽고 자상하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야심만만하며 남자다워서 나를 거느리려고만 했던 문일교와는 아주 다르다. 이철범이라면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동료로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것은 이 낯설고 힘든 세상에서 혼자 버텨내기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인가. 나는 모처럼 달콤한 기대감에 젖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번쩍 정신이 들며 현실로 되돌아오곤 했다. 오빠같이 다정한 남편을 만난 올케. 이 현실조차 행복하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었다. 올케는 직장 생활과 가사노동, 육아의 삼중 부담을 떠안고 아주 힘겨워하고 있었다. 우리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았다면 교사 생활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고 모진 시집살이를 시켜도 아무 소리 못했다. 그러니 여자에게 결혼이란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가. 게다가 이철범이 술을 자제하리란 보장도 없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할 즈음 최민숙이 불쑥 직장으로 찾아왔다. 박 차장과 결혼하여 잘 사는 줄 알았던 그녀가 오랜만에 만나보니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다. 하늘 출판사 시절 밀고자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떫은 감정 때문에 반갑지는 않았지만 하도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차 한 잔을 함께 했다. 얼굴이 안 됐네. 무슨 일이 있었어? 별일은 없어요. 그저 살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최민숙이 쓸쓸하게 웃어 보였다. 박 차장이 월급을 적게 받아오나 보지? 아니요.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최민숙은 예전의 박 차장이 아닌 유능한 남편이라는 걸 강조하듯 강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런데 왜? 결혼 생활에 실망해서 그래요. 나는 어릴 때부터 빨리 결혼해서 예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아요.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와서 얘기를 나눌 시간도 없지. 아이들은 나를 지치게 하지. 최민숙의 짙게 화장한 얼굴에는 검은 구름이 끼었다. 나는 잠자코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는 애초부터 남편이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더라도 가정적이고 다정하고 재밌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남편은 밖으로만 나돌고 집에서는 하숙생 같아요. 잠만 자고 밥도 가끔가다 한 끼씩 먹고 한마디로 월급 타오는 기계예요. 이럴 바에야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최민숙의 눈에는 습기가 번졌다. 남편은 나를 파출부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저 집안에 놓여 있는 변기처럼 생각해요. 최민숙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아이들이 귀엽잖아. 나는 결혼은 안 하더라도 아이는 낳고 싶더라. 나는 위로 반, 진담 반으로 한마디 했다. 그건 부장님이 아이들한테 시달려 보지 않아서 그래요. 아이들이란 잠시 잠깐 보는 건 귀여워도 하루 종일 돌보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대화가 통할 만큼 컸다면 몰라도 최민숙이 지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앞으로 당기며 간절하게 애원했다. 차장님, 아니 윤 부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도 절절하게 부탁을 하는 통에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제게 일거리 좀 주세요. 저도 제 일이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는 결혼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일을 했지만 이제는 달라요. 일의 소중함을 알겠고 절박하게 일다운 일을 하고 싶어요. 교정 아르바이트를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나는 최민숙이 예전에 성의 없이 일하던 솜씨를 회상하며 떨떠름했으나 이제는 많이 변화한 것 같아서 생각해 보자고 대답했다. 부탁해요, 부장님. 일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최민숙이 거듭 신신당부를 하더니 이내 가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부장님이 무척 부러워요. 결혼 안 하시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 내가 큰 웃음을 터뜨렸다.
남들은 노처녀라고 놀리고 불쌍해 하는데 그러잖아도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이야. 최민숙의 눈이 반짝 빛나며 태도가 돌변했다. 어머, 부장님, 결혼할 마음도 있으세요? 나는 약간 멋쩍어서 우물거렸다. 글쎄, 생각 중이야. 최민숙이 바싹 다가앉으며 열을 냈다. 그러면 결혼하세요. 부장님은 유능한 분이니까 결혼 생활도 잘해 나가실 거예요. 저처럼 죽 쓰지 말고 정말 행복하게 남보라는 듯이 살아보세요. 꿈꾸듯이 얼굴을 빛내는 최민숙을 보며 나는 가늘게 한숨 지었다. 자신의 결혼 생활에 그토록 환멸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어디엔가 행복한 결혼이 있으리라고 환상을 품는 그녀의 이승애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안쓰러웠기 때문이었다. 하긴 나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너무 없는지도 몰랐다. 척박하고 냉담하며 건조한 현실주의자. 나는 스스로의 꿈 없음을 나무라며 며칠을 보냈다. 그때 시인 김성애가 한번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 나는 오물이 묻은 외투를 벗어 던지듯 상쾌해져서 그녀를 만나러 갔다. 수유리에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로 올라가는 길은 내 기분만큼이나 쾌적했다. 맑은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생생한 얼굴로 4층의 구석진 출판부로 갔다. 김성애는 정망이 좋은 방에서 혼자 무엇을 쓰고 있다가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었다. 혼자 일하고 계세요? 내가 묻자 김성애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혼자예요. 바쁠 때는 아르바이트생을 가끔 쓰지만 커피 한잔 할래요? 김성애가 커피를 권하며 곧바로 용건을 말했다. 내 첫 시집을 냈던 출판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절판이 됐는데 요즘 그 시집을 찾는 독자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출판해 줄 곳을 찾고 있어요. 저희 출판사가 어떨까요? 나도 즉각 대답했다. 김성애는 수줍게 웃으며 절판됐다는 첫 시집을 보여주었다. 정말 정성껏 썼던 시들이에요. 지금도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들이죠. 첫 시집답게 정결해요. 한번 검토해보고 결정해 주세요. 예, 사장님과 의논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용건은 빨리 끝났다.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잡담을 했다. 김성애가 먼저 이철범 얘기를 꺼냈다. 이철범 씨와 아주 친한 것 같던데요. 친하죠.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나는 솔직하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했다. 막상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니까 상당히 착잡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 좀 다른 삶을 꿈꾸었어요. 남녀가 만나서 아이 낳고 가정을 꾸미는 보편적인 생활에는 매력을 못 느꼈어요. 살림만 하지 않고 무언가 자기 일을 갖고 있는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물론 결혼해서도 자기 일을 계속 할 수 있지 않냐고 하겠지만 나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치열하고 진지한 삶을 살았으면 해요. 가정에 안주하지 말고. 김성애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요. 내게 있어서 치열한 삶이란 시쓰기를 의미했지요. 시는 곧 나의 실존이에요. 윤 부장도 무언가를 꽉 잡는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요. 나는 김성애와 함께 담배를 나누어 피며 말했다. 학교 다닐 때는 소설을 좀 썼어요. 하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진 않았어요. 제게는 당장의 생존이 더 급박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했죠. 그리고 출판 일에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현재 저의 과제는 훌륭한 책 만들기예요. 사람들은 혼자 사는 여자라면 교수나 문인이 돼서 명예를 날리는 등 무언가 대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으면 깔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주위에서 인정해주고 저 자신도 만족할 수 있는 편집 전문인이 된다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김성애가 활짝 웃었다. 자기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자신 없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상한 회의가 들어요. 어쩌면 내 능력만으로 편집장이 된 게 아닐지 모른다. 이철범의 도움에 너무 의지했는지 모른다. 내가 그 남자 없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김성애가 나를 위로했다. 너무 오랫동안 그 남자 그늘에 있어서 약해진 거예요. 일단 벗어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때 비로소 홀로서기를 할 수 있죠. 김성애는 힘을 주어 말했다. 하지만 홀로서기란 여간 어렵지 않아요. 독신으로 살려면 무섭게 빼어들인 외로움과 고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 강인함이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자의 팔걸이를 만지작거리다가 물었다. 김성애 씨 생각에 이철범이 어떤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이죠. 유능한 편집자이고 훌륭한 시인이에요. 하지만 알코올에 너무 탐닉하지 않나 싶어요. 나는 힘없이 팔걸이에서 손을 뗐다.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결혼하겠다는 생각도 없는 내가 굳이 알코올에 젖은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할까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감정적으로 쏠린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생활을 시작하고 괴로움과 갈등의 세계로 빠져들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이철범은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나는 그를 좋아하지만 김성애가 갈팡질팡하는 나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냉정히 생각하세요. 남자가 불쌍하다고 동정해서 결혼했다가는 큰 코 다쳐요.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김성애의 얼굴에도 붉은 황혼이 물들었다. 나는 다소 감상적이 되어 어린 시절의 기억을 털어놓았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무력한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묵묵히 듣고 난 김성애가 귀중한 조언을 했다. 윤여민 씨는 우선 부모로부터 받은 피해 의식을 버려야 하겠군요. 언제까지나 피해자로 남을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나 자신이니까요. 이제는 부모를 객관화시켜 보고 자신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때 남성과의 공동생활도 가능하겠죠. 김성애의 충고는 하도 적절해서 메모를 해놓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그녀의 공고를 마음 깊이 새겨들었다. 김성애는 계속 말했다. 그러나 굳이 남성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행복이나 기회가 닿지 않은 즐거움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후회하지 않아야 해요. 따지고 보면 공동생활을 남자하고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 친구들끼리 모여 살 수도 있고 그것도 싫다면 혼자 살 수도 있죠. 한번 다양한 삶의 형태를 생각해 보세요. 김성애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책꽂이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주었다. 이 책을 읽어보세요. 홀로 서기를 하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책을 받아보니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그 책을 소중히 안고 김성애의 사무실을 나왔다. 김성애가 빌려준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퍽 유익한 책이었다. 저자는 정신질환의 남편과 헤어져 독립적으로 살아가려 애쓰면서 자신의 내부에 있는 남자에 대한 의존심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었다. 많은 사례들을 통해 여자들의 성장기를 분석하여 고질화된 의존심을 극복하고 독립적인 인간이 될 것을 주장한 그 글은 내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내가 그 책에 흠뻑 빠져 있을 즈음 좋지 않은 소식을 접했다. 오랫동안 수배 중이던 문일규가 잡힌 것이다. 그것도 지방에 숨어 김영희와 동거 생활을 하다 붙잡혔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김영희를 내연의 처라고 보도했다. 결국 김영희와 문일규가 생을 함께하며 고난을 나누는구나 싶었다. 잡힌 것은 불행한 일이었으나 둘이 서로 의지하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며칠 후 김성애의 첫 시집을 재출판하겠다는 사장의 대답과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가지고 다시 아카데미 하우스로 갔다. 잘 읽었어요. 덕분에 많은 생각이 정리되었어요.
비교적 독립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저의 내면에도 남자에 대한 깊은 의존심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저도 좀 더 자립적인 여성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책은 미국에서 쓰여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용건을 빨리 끝내고 사담을 나누면서 내가 책 읽은 소감을 얘기했다. 김성애가 흥미를 보였다. 그 한계가 뭐라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내적인 의존심 같은 심리 문제만 해결하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미국은 한국의 사회 구조보다 덜 억압적이고 덜 폐쇄적이죠. 하지만 한국의 여성은 내적인 의존심을 해결해야 함과 동시에 분단 모순, 계급 모순 같이 산적한 사회 문제와 씨름해야 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편집인이 되려 해도 검열 제도가 번번이 간섭을 하니까요. 또 친구들이 수시로 잡혀가는 우리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폭압이 개인의 생활 깊숙이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으니까요. 김성애가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다.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최악의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여성 운동도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적으로 싹이 트고 있죠. 민족 모순과 계급 문제를 우선하는 입장과 가부장 제도에 강조점을 두는 입장으로 김성애는 그날 태동하기 시작한 한국의 여성 운동에 대해 길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여성 문제에 흥미를 갖는 내게 읽어야 할 기본적인 책들을 추천해 주었다. 제2의 성, 성의 정치학, 여성의 신비 같은 고전 외에도 여성 해방의 이론체계, 여성 해방 사상의 흐름, 성의 사회학 등등의 이론서들을 읽으라고 했다. 나는 개걸스러울 정도로 그 책들을 열심히 읽었다. 그러면서 결심했다. 우선 홀로 서리라. 훌륭한 편집인이 되리라. 그러고도 여력이 남는다면 조금씩 조금씩 나의 이야기를 그리고 여자들의 이야기를 써 나가리라. 나는 끓어오르는 희망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훌륭한 여성 편집인이 되기는커녕 베껴 먹기식의 해적판을 내게 되다니.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 나는 잠을 못 이루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